소프트웨어 공학 기공섭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개교 기념일 휴일로 수업이 없었죠. 수업을 대체하는 보강으로 제가 동영상을 올리기로 했는데, 네, 요 내용이 바로 그 보강 수업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은 프로젝트 두 번째 숙제, 프로젝트 UML로 그리는 그런 부분과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번 수업을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우선 네, 오늘 내용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디자인, 객체 지향 설계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선 먼저 객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글쎄요,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 또는 작년에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인가요? 그 수업을 들었다면은 어느 정도 객체에 대한 인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객체에 대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뭐 간단한 개념을 제가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객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객체 지향 언어로 만든 소프트웨어, 뭐 자바든지 C++든지 뭐 그런 언어로 만든 어떤 소프트웨어의 가장 기본적인 유닛, 기본적인 단위,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또 스테이트, 비헤이버라고 하는 세부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에서의 객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자전거라는 객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요. 우선은 여기서, 네, 요 언어는 자바라는 언어를 써서 만든 언어입니다. 이 언어는 자바라는 언어를 가지고 쓰여진 언어인데요. 일반적으로 객체는 스테이트, 비헤이버 이 두 가지를 가진다고 방금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요 내용입니다. 여기가 바로 멤버 변수고요. 여기가 멤버 함수입니다. 그래서 객체는 어떤 하나의 단위 안에 변수와 함수를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닛을 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C 언어 또는 파이썬 뭐 그런 언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의 파일 안에 뭐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을 테고요.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루틴이 있고, 또 중간중간에 뭐 변수들을 선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 객체라는 거는 이러한 변수와 함수를 하나의 묶음으로 묶은 그런 거를 바로 소프트웨어에서의 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를 설명하면은, 객체라는 거는 자전거라는 객체를 볼 때 멤버 변수로 카덴스는 페달을 돌리는 속도를 의미하고요. 자전거에는 기어가 있죠. 그리고 스피드 등의 어떤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소드라고 불리기도 하고 멤버 함수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 변수의 어떤 값을 토대로 해서 뭔가 행동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멤버 변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뭐 체인지 기어, 어플라이 브레이크, 체인지 카덴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멤버 변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객체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실제 객체 리얼 오브젝트를 생각하면은, 이제 바이시클 자전거라는 객체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네, 자전거라는 객체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자전거라는 객체는 기본적으로 객체의 어떤 상태가 있죠. 자전거가 가고 있든지 서 있든지 누워 있든지 아니면 세워져 있든지, 아니면 자전거가 움직이고 있으면은 움직이는 속도, 움직이는 상태 등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에서는 자전거의 행동을 제어하기 위한 여러 액션들이 있을 텐데, 뭐 기어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좀 더 페달을 빨리 돌린다든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잡는 거죠. 브레이크를 잡는다든지 여러 행동들이 있을 텐데, 요걸 하나로 묶어서 우리는 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생활에서의 객체는 어떤 물질이 있으면 물질의 상태와 물질이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
물론 이제 그 물질 중에서 의자라든지 뭐 이런 건 가만히 있는 있겠지만은 또 어떤 그 객체 중에서 뭐 움직이는 개라든지 뭐 고양이라든지 이런 객체들은 뭐 서 있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아니면 짖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를 먹기도 하고 여러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객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현실 세계의 객체는 우리가 보통 인지하고 있는 그 객체들인데 그 객체는 어떤 상태 그리고 상태를 변화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소프트웨어도 하나의 유닛을 하나의 객체로 보고 여기에는 어떤 유닛의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 그리고 유닛을 어떤 행동을 어떤 작업을 하도록 하는 변수가 아니라 메소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를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바 언어를 보면은 클래스 이름이 있고 변수가 있고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한데 묶어져 있는 이런 내용은 이제 소프트웨어에서의 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에서 객체를 쓰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은 객체를 먼저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돼요. 이와 같이 인스턴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를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new라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 이건 언어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이건 자바 언어의 예인데요. 어떤 그 new라는 키워드를 써서 어떤 인스턴스 뭔가를 만들고 인스턴스의 메소드를 이와 같이 점하고 이렇게 호출을 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게 바로 객체 지향 소프트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한 줄 한 줄 실행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의 줄 내에 이와 같이 마이 바이크라는 객체가 인스턴스가 있으면 객체 메소드 호출할 때 매개 변수로 또 다른 객체를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객체를 이렇게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객체 지향 언어에서 객체라는 거는 네, 이와 같이 우선 객체의 이름, 클래스의 이름, 그리고 클래스에 해당하는 변수, 그리고 변수를 활용하는 메소드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져 있는 게 소프트웨어의 객체라고 하고요. 이렇게 묶음이 있으면 실제 활용할 때는 객체 인스턴스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메소드를 호출해서 뭔가 작업을 실행하는 식으로 전체적인 프로그램 루틴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게 바로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객체 지향에서 객체를 왜 어떤 이유로 객체 지향 언어를 사용하고 객체 지향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가? 여기엔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우선 모듈러리티라고 해서 코드가 독립적으로 하나의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하나의 유닛 안에 메소드, 함수와 변수가 같이 다 묶어져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소프트웨어 때는 하나의 구성 요소들이 있으면 이 구성 요소 하나의 독립적인 유닛으로 구성을 해서 그들 간의 어떤 작업을 서로 연결돼서 수행하는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함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모듈화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모듈화 하면은 왜 장점이 있냐 하면은 각 코드가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게 만들어서 모듈화라는 건 그 하나의 소프트웨어 특정 유닛 기능이 있으면 그걸 떼다가 또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에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우리가 어떤 하드웨어의 부품들을 뭐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듯이 어떤 부품화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유지 관리 하는데 편한 점이 있고요. 또는 뭐 어떤 고장을 수리한다든지 고장이라는 게 이제 디버깅 한다든지 할 때도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라는 장점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 객체 간에 어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객체가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객체의 메소드만 호출해서 뭔가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메소드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부적인 변수들은 외부의 코드에서 다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부적인 디테일은 좀 보호받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하이딩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코드 재사용에도 장점이 있어요. 모듈화랑도 관련이 있는데 코드를 뭐 어떤 코드를 계속 작업을 할 때 이미 예전에 같은 기능을 같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어떤 모듈 객체를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그걸 그냥 가져와서 새로 짤 필요 없이 가져와서 바로 쓸 수도 있는 왜냐면 모듈화가 잘 돼 있는 코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잘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코드 재사용에도 장점이 있고요. 디버깅에도 편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어떤 기능들, 어떤 유닛이 하나의 단위 내부에서 다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은 코드 전체를 찾거나 코드의 상당 부분을 추적해 가면서 어떤 문제점을 찾기보다는 특정 부분, 특정 기능을 실행하는 그 코드 내, 그 객체 내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코드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찾는데 장점이 있다. 디버깅 하는데도 편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듈화를 해서 어떤 그 코드를 재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코드를 수정하고 하는데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객체 제한 언어를 쓰고 있고 객체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구성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객체라는 거는 기본적인 유닛이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클래스는 그냥 블루프린트예요. 그래서 객체는 이거는 뭐냐 그냥 설계도고 실제 우리가 객체라고 얘기하는 아브젝트인데 아브젝트는 컨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뭐 다음과 같이 이래요. 클래스는 어떤 설계도 같은 건데 변수, 클래스 이름, 그리고 메소드 이렇게 세 개가 묶어서 하나의 어떤 구성 요소가 되면 이걸 클래스라고 하고요. 이 클래스에 대한 컨셉이 있을 거예요. 이걸 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객체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new라는 걸 써서 객체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인스턴스를 만들고요. 인스턴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멤버 메소드를 호출함에 의해서 객체를 활용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활용한다, 코드를 작성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어떤 유닛을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 그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코딩을 해요. 코딩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변수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변수들 선언하고 코딩을 한 다음에 하나의 유닛에 다 넣습니다. 하나의 유닛에 특정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나의 유닛에 다 넣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실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new라는 걸 써서 그 기능에 해당하는 객체 인스턴스를 만들어 주고요. 인스턴스의 내용은 .뭐뭐 해서 메소드를 실행시키면은 바로 기능이 실행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뭐 글쎄요, 여러분들이 객체적 언어를 배웠다면은 뭐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될 테고요. 만약에 객체적 언어를 배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그 어떤 기능,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을 구현하고 싶다라고 구현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 기능을 구현하는 요소들을 하나의 유닛 안에 구현을 해요. 여러 메소드를 메소드 하나면 하나, 여러 개면 여러 개 메소드를 구현하고 그에 대한 변수들도 그 내부에 선언한 다음에 그걸 하나의 클래스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 그 정의된 기능들을 실행할 때는 먼저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의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그 기능을 실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객체 지향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네리턴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객체 지향에서 객체를 만들다 보면은 굉장히 유사한 그런 객체들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바이시클 얘기를 하면은 바이시클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다 보면 바이시클도 자전거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마운틴 바이크도 있고 일반적인 로드 바이크도 있고 아니면 특수하게 생긴 바이크, 뭐 접는 바이크라든지 아니면 바퀴가 굉장히 작은 바이크라든지 좀 바퀴가 작은 그 바이크 자전거는 굉장히 예쁘죠. 물론 그 밖에 작은 게 접기도 편하고 들고 다니기도 좋고 뭐 여러 가지 그 자전거도 종류들이 있는데 그거를 객체로 만들게 되면 다 각자 별개로 되게 비슷한 요소가 많이 있음에도 여러 개의 그
객체로 따로 정의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로 정의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 그 부분은 이제 관리를 한다고 할 때 굉장히 공통된 부분이 있고 서로 별개의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각자 하는 것보다는 묶어서 하는 게 관리에 편하다라는 측면에서 이네리턴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그 객체지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네리턴스는 뭐냐면은 요 세 개 여러 개 객체가 있으면 그 중에 어떤 추상적인 개념의 어떤 객체를 또 선언을 해서 공통된 부분 각자의 공통된 부분을 몰아넣어요. 몰아넣고 나머지 부분은 각자 자기의 고유의 부분만을 선언을 한 다음에 익스텐드를 하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는 고유한 부분만 써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여기 공통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이레리턴스입니다. 이레리턴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얘가 좀 잘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마운틴 바이크와 바이크가 있어 아까 뭐 카덴스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죠. 카덴스, 스피드 등등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자전거에 모두 공통된 부분이니까 공통된 부분은 상위 클래스와 바이시클의 클래스에 선언해 놓고 뭐 각자의 바이크에 대한 고유의 부분들 마운틴 바이크는 글쎄요 뭐 바퀴도 좀 다를 수 있고 무게도 가벼울 수 있고요 뭐 기아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기타 장치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고유의 부분을 따로 털어내 넣는 거죠. 공통된 부분은 객체가 여러 개가 굉장히 많은 객체가 있을 때 공통된 부분을 한 곳에 몰아놓고 고유한 부분만 따로 관리하자 이게 더 효율적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네르턴스라는 개념을 써서 여러 개의 다수의 유사한 모양의 어떤 객체들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의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객체라는 거는 이제 그 메소드를 통해서 서로 인터랙션을 하게 돼 있어요. 메소드를 통해서 인터랙션을 하게 돼 있는데 인터페이스는 뭐냐면은 인터페이스는 어떤 바이스크리스에 거기다 메소드만 따로 별도로 정해 놓는 거를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인터페이스. 그리고 실질적인 구현은 인터페이스 임플리먼트에서 따로 구현을 해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 게 인터페이스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먼저 인터페이스 선언함에 의해서 바이시클은 어떤 기능을 제공할 거다라는 거를 별도로 독립적으로 보여주고 실제 구현을 숨겨 놓는 거죠. 아까 모듈화 얘기를 했는데 모듈화도 실제 구현은 좀 숨겨 놓고요. 그리고 그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메소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인터페이스는 그 부분을 좀 더 활용해서 실질적인 구현은 외부의 다른 클래스나 이런 게 접속이나 아니면 보여주지 않도록 하고요. 구체적인 구현 내용은 보여주지 않고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따로 별도로 보여주게 하는 이게 바로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장점이라면은 일종의 미리 개발하기 전에 이 내용은 뭐가 있을 거다, 어떤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기능도 있고요. 개발이 완료된 다음에도 어떤 다른 클래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소드만 별도로 보여줘서 뭐 어떤 코딩하는데 편의를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장점 때문에 인터페이스 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키지는 이제 폴더 같은 개념이고요. 그 객체 지향 언어로 뭔가를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객체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의 모듈로 구성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이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굉장히 많은 클래스를 다루기 때문에 패키지라는 개념으로 폴더로 보통 우리가 어떤 파일이 있으면 폴더로 관리하듯이 객체의 클래스들도 역시 패키지라는 것을 써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제 폴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폴더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니면 디렉토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개념이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객체 지향에서 설계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먼저 설계를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객체 지향 시스템에서 객체라는 유닛 토대로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객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객체를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 코딩 하듯이 짜게 된다면은
오히려 시스템이 더 복잡해지고 굉장히 객체 제한 시스템의 장점이라고는 모듈화의 장점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객체 제한 시스템을 먼저 코딩을 하기 전에 먼저 객체 제한 시스템은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을 만드는 게 효율적인, 그리고 뭐 모듈화를 하는, 그래서 관리하기 좋고 유지하기 좋고 확장하기 좋은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설계도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 맞춰서 그 시스템을 구현하는 게 훨씬 객체 지향 시스템의 어떤 장점을 훨씬 더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먼저 설계를 하는 게 먼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설계하는 방법, 설계라는 게 도면으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객체 지향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계하는 어떤 표준 규칙 같은 게 있는데요. 이거를 Unified Modeling Language (UML)이라고 합니다. UML은 Graphical Notation to Visualize Object Oriented Software System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그림으로 도시화해서 만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뭐 순서도라든지 이런 거로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순서도가 비슷한 개념이죠. 어떤 그 알고리즘이나 어떤 로직을 그림으로, 도형으로 만들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순서도라고 하는데, 이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는 객체 지향 시스템에서의 어떤 시스템 자체를 그림으로 도시화해서 이해하기 쉽고 구현하기 쉽게 그렇게 만들기 위한 어떤 표준 약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ML이라고 하는데, UML의 목적은 Visualize and Document Software System, 즉 소프트웨어를 좀 보기 좋고 소프트웨어를 좀 비주얼라이즈해서 좀 이해하기 좋고, 그 다음에 문서화하기,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문서화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어떤 도구들을 쓰면은 그 그림에서 바로 일부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도 해줍니다. 그래서 개발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이러한 이러한 UML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질 수 있는데, 하나는 스트럭처럴 다이어그램, 그리고 또 하나는 비헤이버럴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트럭처럴 다이어그램은 이거는 어떤 시스템의 정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거고요. 비헤이버럴 다이어그램은 어떤 동적인 부분이라는 게 시스템이 계속 실행이 되면서 변화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나타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이제 비헤이버럴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스트럭처럴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의 어떤 기본적인 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구성을 문서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스트럭처럴 다이어그램이고요. 비헤이버럴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에 실제로 동작하는 어떤 단계들, 뭐 알고리즘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단계별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부분을 나타내기 위한 게 바로 비헤이버럴 다이어그램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스트럭처럴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자면은, 스트럭처럴 다이어그램은 클래스 다이어그램, 오브젝트 다이어그램,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물론 이거보다 좀 더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거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오브젝트 다이어그램,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 이런 종류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클래스들, 어떤 객체 지향 시스템 내 다양한 클래스들, 그리고 클래스들 간의 어떤 관계들, 그리고 인터페이스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또 구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다이어그램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고요. 오브젝트 다이어그램은 클래스가 실제로 인스턴스로 생성이 돼서 실행될 때 그때 그 내용들을 표현하기 위한 게 오브젝트 다이어그램입니다.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은 어떤 클래스들이 하나의 클래스의 가장 작은 기본 단위인데, 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컴포넌트를 구성할 수 있는데, 그 컴포넌트 간의 어떤 관계들을 나타내는 게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고요.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은 기본적으로 노드라는 게 있어요. 노드가 있고, 노드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노드는 서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모듈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어떤 시스템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림을 만드는 사람이 원하는
어떤 단위를 노드로 표현하고 그 노드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클래스는 앞서 얘기했지만은 클래스는 이름과 그 다음에 멤버 변수, 멤버 함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이들을 하나의 표로, 그림으로,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게 바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에요. 물론 이제 클래스를 구성할 때 뭐 이 변수는 그렇다 쳐도 멤버 함수는 로직을 내부적으로 멤버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로직을 작성을 해야겠죠. 하지만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거기까지는 기술하지 않고 클래스 안에 어떤 멤버 변수와 어떤 멤버 함수가 있는지 그것만 먼저 기술하는 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이걸 이렇게 기술하는 이유는 시스템을 구현하기 전에 먼저 시스템에 어떤 클래스에 들어가는 멤버 변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뭐 클래스가 뭐 하려고 하는 어떤 오퍼레이션들, 메소드 뭐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기술하는 게 기술에서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나타내는 방법은, 박스가 있으면 박스를 셋으로 나눠서 제일 위에는 클래스의 이름을 표현하고요. 두 번째는 클래스의 변수들, 그 다음에 클래스의 메소드들을 이름과 함께, 여기 이름도 나와 있지만 다음과 같이 이름과 함께 클래스의 어떤 타입들 또는 매개 변수들, 그래서 리턴 타입들, 리턴하는 값들의 어떤 타입들을 같이 나타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클래스가 있으면 클래스를 좀 심플하게 이렇게 구성해서 나타내도록 하는 게 바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고요. 그럼 클래스들이 어떤 UML이든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하나만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클래스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그 클래스들 간에는 여러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네리턴스라는 관계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지어 관계다라고 이제 얘기를 보통 하는데, 그거 말고 해지어 관계도 있습니다. 해지어 관계는 어떤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를 내부의 변수로서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참조를 한다든지 이런 관계가 이제 해지어 관계인데, 이런 관계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네리턴스는 이렇게 솔리드 라인, 실선에다가 삼각형을 연결해서 어떤 상속을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해지어 관계는 실선에다가 꽉 찬 다이아몬드나 빈 다이아몬드를 나타내서, 꽉 찬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클래스가 관계가 있는데, 해지어 관계가 있어요. 해지어 관계가 있는데, 하나의 클래스가 만약에 지워질 때 다른 클래스도 거기 연관돼서 같이 지워져야 되는 관계라면은 컴포지트라고 해서 꽉 찬 다이아몬드를 붙이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두 개 관계가 있는 해지어 관계가 있는데, 비록 한 클래스가 없어지더라도 나머지 클래스는 계속 시스템 내에 계속 살아 있어야 되는 상태라면은 이걸 어그리게이트 관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빈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이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이에요. 클래스가 있어요. 플라이트란 클래스가 있으면은 클래스에 또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변수들이 있고, 그리고 메소드를 이렇게 박스에 셋으로 나눠서 표현하는 게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는 뭐냐면은 퍼블릭, 즉 뭐냐면은 오픈되어 있는 그런 어떤 어디서나 억세스가 가능한 그런 변수를 말하는 거고요. 마이너스는 프라이빗, 그래서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변수를 이제 프라이빗 변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변수 이름과 함께 변수의 타입들, 자료형이라고 하죠. 변수의 자료형도 같이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메소드 같은 경우도, 메소드는 이제 메소드의 이름이 있고 매개 변수들이 있죠. 매개 변수와 리턴 타입, 리턴 값의 자료형을 같이 이렇게 표현하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보면은 플라이트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플라이트 클래스가 있으면 거기에
멤버 변수로 플라이트 넘버, 디파트 타임, 플라이트 딜레이라는 멤버 변수가 있고 각자의 자료형은 인테저, 데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플라이트라는 클래스는 그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플라이트 클래스는 딜레이 플라이트, get arrival time, set arrival time 등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매개 변수로 number of minute 라는 매개 변수가 있고 요 딜레이 플라이트의 리턴 값은 인테저다 라는 거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먼저, 그러니까 클래스를 실제 구현하기 전에 먼저 요걸 만들자는 거예요. 먼저 만들어서 클래스의 각자의 역할들, 기능들을 먼저 생각해보고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클래스 다이그램의 목적은, 네, 클래스 다이그램의 목적은, 네, 네, 클래스 다이아그램 목적은 구현 전에 클래스들의 내용을 먼저 생각해보고 정리한 후에 문제가 없다면 구현 시작하자는 거예요. 먼저 문서화, 정리라고 하긴 그렇고 문서화한 후에 문제가 없으면은, 즉 괜찮다 싶으면은 구현을 시작하자는 거죠. 즉 구현 전에 바로 코딩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시스템을 구상을 해보고, 즉 구현 전에 클래스를 먼저 생각해보고 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구상해보고, 네, 클래스 먼저 문서화한 후에 문제가 없다면 구현을 시작하자 라는 목적으로 클래스 다이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객체 지향에서는 그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네리턴스 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상속은 뭐냐면 하나의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의 어떤 기능들을 이네리턴다, 즉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이네리턴스예요. 그래서 이네리턴스의 목적은 클래스들이 여러 개의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좀 유사한 클래스들을 여러 개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유사한 클래스의 공통된 부분은 따로 모으고 유니크한 부분만 기술을 하자. 그게 관리에 좀 더 편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뱅크 어카운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요. 근데 뱅크 어카운트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체킹 어카운트와 세이빙 어카운트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냥 계좌면 계좌지 뭐 체킹은 뭐고 세이빙은 뭐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건 미국의 얘기인데 미국에는 그 계좌가 체킹과 세이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킹 어카운트는 그야말로 돈을 맡기고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그게 이제 체킹 어카운트고요. 세이빙 어카운트는 이자 같은 걸 바라고, 그러니까 돈을 넣으면은 거기에 이자가 있을 테죠. 그래서 좀 돈을 약간은 불리는, 물론 이제 이자가 뭐 주식이나 펀드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자가 좀 낮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자를 바라고 은행에 돈을 저금하는 게 바로 세이빙 어카운트고요. 체킹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돈을 뭐 집에서 가지고 있으면 뭐 도난 당할 수도 있고 또는 돈을 뭐 본의 아니게 분실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맡겨놓는 거예요. 맡겨놓고 이제 필요할 때 그때마다 돈을 찾자는 거죠. 그게 이제 체킹 어카운트고요. 그래서 두 개의 종류의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둘 다 은행 계좌인 건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체킹 어카운트와 세이빙 어카운트는 우선은 얘는 돈을 맡겨놓고 찾는 계좌이기 때문에 고유한 것으로 뭐 돈이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부분을 보고요. 그다음 세이빙 어카운트는 원래 기본적으로 그 이자를 바라고 넣는 거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킹 어카운트도 이자가 있기는 있을 텐데 정말 적습니다. 그래서 거의 있으나 마나한, 뭐 사실 우리나라도 은행 계좌가 이제 그 적금이 있고 예금이 있어요. 예금은 뭐 넣으면은 언제든지 찾을 수는 있는데 이자가 별로 안 되죠. 적금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찾을 수는 없어. 물론 찾을 수는 있는데 뭐 얼마 조금 찾을 수는 없고, 찾으려면 다 찾든가 아니면 미리 좀 기간 내에 찾으면은 이자가 별로 안 붙죠. 어쨌든 적금과 예금이 있는데 뭐 그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적금이든 예금이든 은행 계좌가 있는 거고, 계좌가 있기 때문에 적금과 예금이 있으면 둘 다 공통된 부분이 있을 테고 좀 유니크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니크한 부분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공통된 부분은 한 대로 묶어서 이렇게 클래스를 구성해서 관리하게 되면은 좀 더 그 관리의 효율성이 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통된 부분이니까 뭐 오너라든지 밸런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테고, 디퍼짓은 예금하는 거고 찾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테고요. 체킹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뭐 그 고유의 기능들, 세이빙 어카운트도 고유의 기능, 예금과 적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될 때 어떤 클래스가 3개가 나오는 거죠. 공통된 클래스 이네이터로 구성될 때, 그럴 때는 이렇게 각자 클래스를 상속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내는 방법은 이렇게 그 화살표 이런 식으로 해서 삼각형을 이렇게, 네, 삼각형을 이렇게 잡으면 요게 바로 이네리턴스를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네리턴스를 나타낸다라는 거고요. 그거 말고는 또 그냥 일반적인 그냥 관계들이 있어요. 이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클래스 간에 물론 별개의 클래스지만은 어떤 서로가 상호의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뭐냐면 여기 예를 들면 플라이트와 플레인 두 개의 클래스가 있으면은, 플라이트는 그 비행에 대한 거죠. 플레인은 비행기에 대한 부분이고, 당연히 플라이트마다 플레인이 어사인 될 거예요. 또 플레인도 자기가 날아야 되는 비행 그 일정이 어사인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관계가 있죠. 즉 플레인은 그 비행기는 그 날아가는 그 뭐라고 하나요? 그 일정이 뭐 얘가 비행기 한 번만 날고 말 건 아니기 때문에 0대 멀티 이렇게 해서 하나 이상의 플라이트 일정을 비행기가 가지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그 한 번에는 하나의 플라이트밖에 못 날겠지만은 뭐 비행기가 뭐 오늘만 나는 건 아니니까 내일 모레 계속 날 테니까, 그래서 여러 개 관계가 있고요. 또 플라이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플라이트 일정이 있으면 그게 비행기가 하나 할당이 돼 있을 거예요. 할당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은 할당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뭐 비행기 항공사의 사정상. 그래서 이런 경우는 플라이트는 0대 1에서 비행기 할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어소시에이션이고요. 그냥 이렇게 이런 쌍방의 관계가 있을 때는 선으로 연결하고요. 거기에 어노테이션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다음과 같이 달아서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즉 플라이트는 플레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사인드 플라이트에서 플레인에 그 플라이트가 어사인 됐을 때 쓴다라는 거고요. 플레인은 그 플라이트에서 플레인은 어사인 될 때 쓴다 이렇게 쓰고, 거기에 대해서 멀티플리서티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하나만 되는지 아니면 여러 개도 복수로 지정이 가능한지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스탠다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어소시에이션은 두 개의 객체가 서로가 쌍방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스탠다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어소시에이션 나타낼 때 선만 연결은 되지만은 좀 더 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어노테이션을 달아서 이 관계가 어떤 관계가 서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는 프라이빗, 퍼블릭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요거는 변수 이름, 여기는 이제 한 메소드 이름인데, 여기는 메소드 이름이 없어요. 뭐 그 모든 클래스가 메소드를 다 가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소드가 없으면은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 클래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메소드를 아직 구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비워둘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소시에이션은 이건 쌍방의 관계니까 스탠다드 어소시에이션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두 개의 클래스 간의
연결을 시켜서 서로가 무슨 관계가 있다라는 걸 나타내고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어떤 관계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는 유니디렉셔널이라고 해서 관계가 쌍방의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관계일 때,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 화살표 또 표시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부킹하는데 플라이트를 이렇게, 물론 이제 플라이트에 부킹을 아이디를 연결시킬 수도 있지만은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킹할 때 플라이트를 연결을 시킬 때 이렇게 이 단일 관계일 때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경우 부킹할 때 플라이트 어떤 그 편도를 부킹할 거냐 아니면 말 거냐 하는 부분에서 0과 1 많아봤자 하나니까 이렇게 관계를 나타내고 어노테이션을 다음과 같이 만듭니다. 이게 바로 유니디렉션이고, 이럴 때는 유니디렉셔널일 때는 이렇게 화살표를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경우에 유니디렉션이고 어떤 경우에 그 바이디렉셔널이냐 하는 부분은 이제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텐데, 네. 네, 만약에 그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를 서로 참조하거나 또는 변수로 서로 포함시킬 때, 네, 그때는 스탠다드 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정도. 클래스에 구성할 때 여기는 이제 그런 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네, 뭐 나올 필요는 없죠. 근데 이 플레인이란 어떤 클래스가 플라이트라는 클래스를 변수로 포함시키고, 마찬가지로 플라이트라는 변수가 플레인 변수로 서로 포함시킬 때, 아니면은 변수로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이 내부적으로 플레인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한다든지, 서로가 각자가 이제 서로 상대방의 어떤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 스탠다드 어소시에이션을 하고요. 부킹이란 클래스는 플라이트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플라이트는 부킹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유니디렉셔널로 합니다. 그래서 네. 부킹 클래스는 내부적으로 사용, 플라이트 클래스는 부킹 클래스를 사용 않음. 요런 관계가 있을 때는 바로 네, 유니디렉셔널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예인데, 네, 무비란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코멘트 유저란 클래스가 있을 때, 여기서 무비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액션 무비란 클래스가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얘는 제너럴 일반화된 클래스고, 얘는 이제 좀 스페셜한, 좀 더 좀 한정되어 있는 클래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특별한 클래스. 그래서 요렇게 돼 있으면은 이 액션 무비 클래스는 여기서 봐서는 멤버 변수가 2개, 멤버 메소드가 2개 이렇게 있지만은 사실은 얘네들의 메소드와 메소드와 변수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관계를 이네리턴스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요런 식으로 화살표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은 이 관계는 컴포지트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무비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에 코멘트가 있을 수 있어요. 코멘트라는 거는 유저가 굉장히 뭐 사용자들이 여러 무비의 평을 남기겠죠. 그래서 무비 하나엔 뭐 당연히 여러 개 하나 또는 0개 이상의 평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요런 1대 0대 n이라는 코멘트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무비에 코멘트들이 보통 포함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그젠플을 생각할 때 어떤 영화가 있어요. 영화가 있고,
영화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 있으면은, 네. 예를 들면 영화 제목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으면 영화에 대한 설명이 있겠죠. 설명이 쭉 있을 테고, 그리고 관객 평이 있을, 관객 1평, 뭐 평이 뭐 좋았음, 뭐 이런 평이 있을, 그 관객이 뭐 그냥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뭐 평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코멘트, 무비에는 코멘트가 있어요. 코멘트가 있는데 만약에 무비에 대한 자료를 삭제하면은 거기에 코멘트가 있을 이유가 없죠. 독립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그리게이션 그래스를 나타내고요. 요 경우는 사용자, 유저가 있어요. 유저가 이제 실제 그 무비에 대한 평을 남기든지, 어쨌든 뭐 그러겠죠. 유저가 평을 점수를 주든지. 그런데 이제 무비가 없어진다고 해서 유저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유저가 이제 여러 무비에 대한 평을 남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이와 같은 경우는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클래스 다이그램에서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패키지는 뭐냐면은 클래스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묶어서 폴더 형식으로 관리할 때 패키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폴더 형식 관리할 때, 그럴 때 패키지는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묶고 거기에다가 이와 같이 패키지 이름을 붙임에 의해서 약간 폴더 느낌이 있죠. 여기 빼면은 약간 폴더 느낌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묶어서 나타낼 때 이걸 패키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속 관계가 나와 있는데, 굳이 상속 관계가 아니라 뭐 아까 유니 디렉션이든지 바이 디렉션이든지 그런 관계를 나타낼 때 패키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어그리게이션, 컴포지트 관계라고 하면은 이렇게 찬네모와 빈네모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보면 될 수 있고요. 여기 관계도 자동차와 휠이라고 하면은, 자동차는 휠이 4개죠. 바퀴가 4개니까 바퀴가 3개인 자동차도 있긴 있지만은 보통 4개죠. 뭐 물론 오토바이는 2개지만은 자동차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는. 이제 어쨌든 그러면은 이렇게 1대4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휠이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바퀴가 차가 없어진다고 해서 바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바퀴 제조업체들은 다 있는 거죠. 하지만은 요 경우는 회사가 있고 회사에 이제 부서가 있으면은 회사가 없어지면 당연히 거기에 속한 부서는 같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컴포지트 관계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건 뭐냐면은 카란 클래스가 휠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을 때 이런 화살표를 나타내고요. 휠은 뭐 카에 대한 어떤 클래스를 뭐 어떤 인스턴스를 만든다든지 레퍼런스로 참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활용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을 때는 이렇게 유니디렉셔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바로 어그리게이션과 컴포지트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2개의 클래스가 있어요. 카와 휠 클래스가 있는데, 자동차에는 당연히 바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그리게이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바퀴는 물론 차가 없으면 바퀴도 실제로는 없어지겠지만 바퀴에 대한 메이커라든지 바퀴 제품 이런 거는 차가 없다고 해서 제품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빈네모로 어그리게이션 관계를 나타내고요. 회사와 디파트먼트, 부서 같은 경우는 회사가 없어지면 부서도 없어지는 거예요. 회사 자체가 없어지면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역시 이와 같이 찬 네모로, 꽉 찬 네모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컴퍼니는 특정 부서를 참고하거나 아니면 인서스를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부서가 컴퍼니에 대한 서로가 쌍방이 어떤 참조해서 뭔가 활용을 한다면은 그냥 실선을 그으면 될 테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언제 쓰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구상할 때, 객체지향 시스템을 구상할 때 분명히 객체지향 시스템 구상할 때 클래스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어떤 클래스가 이제 시스템에 들어가야 될 것인지를 구상할 때 씁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 다이그램을 통해서 시스템의 뭐 전체적인 구성이라든지 시스템을 분석할 때 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현하기 전에 객체지향 시스템이니까 먼저 구현하기 전에 코딩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구현하기 전에 어떠한 클래스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메소드나 멤버 변수를 먼저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코딩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필요한 클래스를 정리를 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클래스 다이그램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브젝트 다이그램은 소프트웨어 실행 중에 어떤 식으로 클래스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데 쓰는 게 아브젝트 다이그램입니다. 이거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쓰는 다이그램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습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해서 유저 클래스가 있고 무비 클래스 있고 코멘트 클래스도 있는데 이 클래스의 이해가 이게 뭔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시스템 실행 중에 얘들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을 오브젝트 다이그램은 클래스 다이그램과 같이 갖다 놓게 되면은 훨씬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거예요. 왜냐면은 클래스 다이그램은 그냥 클래스 이름과 멤버 변수, 메소드들의 이름만을 이제 나열한 거에 비해서 아브젝트 다이그램은 실제 그 변수들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실행 중에 어떤 값을 가지게 될 것인지를 같이 나타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두 개 같이 쓰게 되면은 아마 그 시스템을 그 구성하고 또는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게 아브젝트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컴포넌트 또는 소프트웨어적인 컴포넌트를 좀 더 빅픽처, 그러니까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그 객체지향 시스템에서 클래스는 가장 기본적인 유닛인데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그 기본적인 유닛들이 어떤 클래스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 것인지를 나타내는 게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면은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은 그보다는 좀 더 빅픽처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될지 좀 더 큰 범주에서 나타내는 게 바로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요소는 노드와 아티팩트,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은 여기 박스로 되어 있는 게 각자 노드예요. 노드. 박스로 되어 있는 게 각자가 노드고요. 노드고 노드에는 이름이 있죠. PDA, 뭐 웹사이트, 웹서버 등의 이름이 있어요. 이런 이름이 있는데 이런 이름을 나타내는 박스가 바로 여기 디바이스라는 건 이제 속성이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까 클래스 다이그램보다는 좀 더 큰 범주에서 시스템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다이그램은 사실은 실제 시스템을 구현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클래스들이 들어갈 테고 그럼 되게 복잡한 그림이 그려질 테니까 좀 더 심플하게 구성한 어떤 다이어그램이 필요한데 이 목적으로 쓰이는 게 이제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보면은 네 노드라든지 어소시에이션 그리고 아티팩트가 나오는데 어소시에이션은 그냥 관계만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PDA와 웹서버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웹서버와 애플리케이션 서버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뭐 터미널도 서버와 터미널이 연결되어 있고 DB 서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프론트엔드가 될 테고요. 얘는 프론트엔드 될 테고요. 그리고 얘는 미드웨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백엔드 이렇게 구성이 될 테고 얘는 이제 단말기죠. 단말기 얘는 뭐 클라이언트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단말기 될 테고요. 그리고 요거는 사용자가 생각하는 단말기고 얘는 이 단말기도 얘도 이 단말기인데 얘는 관리자 시스템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시스템이 구성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스템이 구성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요. 여기 아티팩트라고 나오는데, 아티팩트는 좀 더 디테일한 요소들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건 약간 링크로 해서 클릭하면은 뭐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티팩트라고 해서 여기서 나타내는 거는 시스템에 요거를 구성하는 하는 데 있어서 뭐 요런 파일들을 쓴다 라는 걸 좀 더 디테일하게 기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DB 서버는 MySQL 서버를 쓸 거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여기는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는 IMS라는 자르 파일이라는 어떤 파일을 구현을 할 거고, ORM.자르라는 걸 쓸 거다라는 거고, 얘를 유니디렉셔널한 관계로서 사용할 거다라는 걸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터미널은 IMS 클래스 자르로 구현을 할 테고요. 얘는 뭐 웹사이트로 구성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약간 좀 디테일한 과정들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먼트 다이그램은 전체적인 시스템을 좀 더 심플하게, 좀 더 아주 많이 심플하게 나타내기 위한 게 바로 디플로이먼트 다이그램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이그램을 통해서 클래스 다이그램과 그 다음에 오브젝트 다이그램, 디플로이먼트 다이그램 등을 통해서 시스템을 먼저 코딩을 하기 전에 먼저 좀 구상을 해서 코딩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이그램을 만들면 장점이라면, 먼저 다이그램을 먼저 만들어서 눈으로,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현하기 전에 먼저 다이그램을 만들어서 눈으로 먼저 검증할 기회를 주는 장점이 있고요. 또는 앞으로 구현한 시스템을 미리 도큐먼트화 한다든지, 구현 중인 시스템을 도큐먼트로 만들어서 어떤 그 코드뿐만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문서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UML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코딩을 하기 전에 먼저 이런 디플로이먼트 다이그램이나 클래스 다이그램을 먼저 코딩 전에 먼저 만들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의 전체적인 아키텍처가 어느 정도 억셉터블 하다 싶으면 그건 바로 코딩을 하자라는 거고요. 미리 이제 클래스 다이그램 같은 경우는 메소드와 변수들이 미리 선언이 돼 있으니까 코딩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어떤 코딩하는 속도도 좀 더 빠르게 코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클래스 다이그램이라든지 디플로이먼트 다이그램을 통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검증을 하고 코딩을 시작하기 때문에 좀 더 검증된, 안정된 그런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이그램은 정적인 구조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의 어떤 동작을 표현하기에는 조금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비헤이버럴 다이그램으로 추가의 다이그램이 필요한데, 여기는 이제 유즈 케이스 다이그램, 시퀀스 다이그램, 콜래보레이션 다이그램, 스테이트 다이그램, 액티비티 다이그램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이 유즈 케이스 다이그램과 시퀀스 다이그램,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요. 스테이트 다이그램도 꽤 용도가 꽤 많습니다. 근데 우선 유즈 케이스 다이그램은 뭐 그냥 말풍선 같은 걸 써가지고 전체 시스템의 기본적인 기능들, 그리고 그 기능에 관여되어 있는 어떤 객체들을 같이 연결지어서 표현하는 게 바로 유즈 케이스 다이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시스템은 로그인, 스타트 스톱 서버, 애드 코멘트, 체인지 페이지 레이아웃, 애드 무비 등등의 기능이 있고요. 이 기능은, 로그인 기능은 사용자가 관여되어 있는 거고, 어드민 기능은 바로 이런 스타트 스톱 서버라든지 체인지 페이지 레이아웃 같은 기능은 관리자가 관여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플러스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는 부분은 좀 더 이게 디테일하게 로그인 기능에서 이렇게 어떤 그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할 일들을 기술을 심플하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노테이션 통해서 요 유즈 케이스 다이그램을 통해서 우선 그 어떤 그 관계자들은,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우선 시스템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그 기능에 추가해서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방법, 구현에 실행하기 위한 어떤
역할들, 각 객체들의 역할들도 역시 기술함에 의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발자 또는 그 뭐 기획하는 사람 또는 사용자 또는 유저 또는 뭐 어떤 고객 모두가 이 그림을 공유함에 의해서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를 공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게 바로 UM의 유즈 케이스 다이그램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시퀀스 다이그램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시퀀스 다이그램은 어떤 시스템에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해요. 기능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수행하는데 그 기능 수행하는 과정을 디테일하게 나타내기 위한 게 바로 시퀀스 다이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가 있으면은 거기에 시퀀스들을 이제 표현하는 그 내용이 바로 시퀀스 다이그램이고요. 우선 먼저 시퀀스 다이그램에 들어가는 요소는 아브젝트라는 객체가 있는데, 객체는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객체의 이름으로 표현되거나 또는 클래스 이름으로 표현되거나 아니면 객체와 클래스 이름을 같이 표현하거나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만약에 어떤 객체는 이제 컨셉인데 컨셉을 가지고 기술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클래스의 구체적인 실행하는 내용을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인 경우는 땡땡이 들어가고요. 그냥 객체인 경우는 그냥 이름이 들어가고 아니면 같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네, 그럼 시퀀스 다이그램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우선 메시지라는 걸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과정을 전달하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는 샌더와 리시버라는 객체가 있고요. 샌더가 리시버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돼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어노테이션과 함께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샌더가 리시버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 샌더도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야 되고 리시버도 인스턴스가 완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점선은 죽어 있는 단계고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단계를 박스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메시지를 보내면은 리턴이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리턴 값은 이와 같이 점선으로 표현합니다. 얘는 리턴이에요. 얘는 리턴. 리턴 메시지입니다. 얘는 리턴 메시지고요. 얘는 이렇게 리턴 메시지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턴이 필요 없는 그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약간 두 개가 약간 다른데 여기는 이제 화살표가 꽉 찬 화살표고 얘는 좀 빈 화살표죠. 이 차이는 뭐냐면은 얘는 리턴이 필요한 거예요. 메시지 보내는데 리턴이 꼭 있어야 되는 메시지가 이거고요. 얘는 리턴이 필요 없이 그냥 메시지만 보낼 때는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시퀀스 다이그램은 아브젝트와 그리고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두 개의 클래스가 있어요. 하나는 클라이언트라는 클래스가 있고 또 하나는 서버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요런 유즈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 유저는 체크 이메일 버튼을 클릭하고 유저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언센트 이메일을 서버에 보내고 그 다음에 리시브가 액나리지먼트를 받은 다음에 다시 서버한테 새 이메일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요. 만약 그렇다면은 이메일을 다운로드하고 다음에는 올드 이메일을 딜리트해라는 명령어를 서버에 내릴 수가 있어요. 이런 유즈 케이스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저가 여기 유저는 안 나왔죠. 유저는 그래서 체크 이메일 여기 1번 단계입니다. 1번 단계. 얘가 1번 단계고요. 1번 단계. 얘가 1번 단계고요. 그 다음에는 2번 단계가 얘가 2번 단계입니다. 2번 단계. 2번 단계고 그 다음에는 액을 받은 다음에 이 SQL 서버에게 3번 단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4번 단계 4번 단계고 마지막은 5번 단계. 얘가 5번 단계. 5번 단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 그림을 보면 전체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 유즈 케이스를 작성했을 텐데 유즈 케이스가 있으면 이와 같이
그림으로 나타내지 않는 거죠. 이거보다는 이게 어떤 시스템 구현하는 입장에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기 이게 편할 수도 있는데 구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더 보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서버에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해서 리턴 요거는 모두가 리턴 값이 필요한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점선으로 리턴 값을 받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시퀀스 다이그램의 유즈 케이스, 어떤 유즈 케이스가 주어졌을 때 시퀀스 다이그램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코딩을 할 수도 있어요. 바로 만약에 이게 완성이 되면은 이걸로 우리가 코딩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의 예를 들면은 뭐 이닛이 있고 이렇게 체크 이메일이라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여기 체크 이메일이 있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체크 이메일이라 만들고요. 이 서버 클래스는 보면은 네, 하나, 둘,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의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목만 있으니까 이 시퀀스 다이그램 또는 클래스 다이그램만 가지고도 어떤 기본적인 틀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시퀀스 다이그램 만들면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코딩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코딩 시작할 때, 네, 우선 서버가 있고 체크 이메일이 있으면 체크 이메일이 요렇게 해서 얘가 이제 그 다음에는 클라이언트가 뭔가를 보내죠. 그런 부분이 여기 요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 다이그램을 토대로 해서 코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와 요거를 보면은 물론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앞으로 메소드 여러 개 나올 텐데, 네, 여기서 요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코드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객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라이프 타임이라고 해요. 뭐냐면은 객체가 생성이 돼서 죽을 때까지, 필요가 없어질 때까지 그 기간을 이렇게 네모 박스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딜리트 될 때는 이렇게 X 표시를 하고요. 네,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스티드는 뭐냐면은 어떤 객체 클래스가 있으면 클래스가 자기 자신의 어떤 메소드를 호출할 때, 그럴 때는 이렇게 네스티드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f else라든지 루프, if 문도 역시 이런 시퀀스 다이그램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떤 루틴이 있으면 루틴이 루프로 돌면 이렇게 박스 안으로 해서 루프를 표현을 하고요. if else 문 같은 경우는 얼터너티브로 해서 이렇게 박스에다가 점선을 이렇게 넣어서 밸류는 전부다 크거나 아니거나 하는 부분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얼터너티브에서 루프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여기 이 클래스에 보면은 오더 클래스가 있고 디스트리뷰트라는 클래스와 디스트리뷰터라는 클래스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객체는 서로가 다르죠. 인스턴스는 서로가 다른데 케어풀과 레귤러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디스패치를 하게 되면은 요 부분이 계속 루프를 돌아요. 루프를 도는데 그 조건, 루프의 조건이 이렇게 구성이 될 테고요. 그리고 각 루프 안에는 if else 문이 들어가 있어요. if else 문이 밸류가 1000보다 크면은 얘를 실행하고 작으면은 얘를 실행하고, 디스패치, 디스트리뷰터의 디스패치 실행하느냐, 얘의 디스패치 실행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나눠서 루프라든지 if else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시퀀스 다이그램을 통해서 어떤 로직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클래스 다이그램과 다른 부분은, 클래스 다이그램은 기본적인 틀, 어떤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다면은 시퀀스 다이그램은 각자 클래스가 어떤 식으로 서로 상호작용하에 동작하는지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게 바로 시퀀스 다이그램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예를 들면 여기도 역시 스토어, 프론트, 카트 세 개의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서는 요 부분 애드 아이템, 리저브 아이템 이게 계속 루프를 돕니다. 루프가 끝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체크아웃, 포스트 오더, 카트 이거는 셀프가 자기 자신의 메소드 호출하는 거고요. 컨펌 오더 해서 이와 같이 네,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와 같이 시퀀스 다이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메소드들이 있을 텐데, 이때 이제 기본적인 설계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클래스 다이그램을 만들고 메소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시퀀스 다이그램을 각 기능별로 유즈 케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기능별로 만들게 되면은 네. 그러면 거기 메소드들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만들다가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 메소드를 만들고 클래스 다이그램을 추가하는 식으로 같이 병용해서 같이 그 완성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 클래스 다이그램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1번 클래스 완성합니다. 먼저 기본 스케치 만들죠. 만들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시퀀스 다이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시퀀스 다이그램을 완성을 해요. 그런데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서 예, 시퀀스 다이그램 중에 네, 작성 중에 필요한 클래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당연한 얘기지만은 클래스 다이그램에 이 시퀀스 다이그램에 들어가는 메소드들 다 포함되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시퀀스 다이그램 또 다른 예를 가지고 설명하면은 이거 스텝 바이 스텝 예가 나와 있죠. 1번부터 쭉 스텝이 나와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얘네가 루프를 도니까 루프를 도는 이유는 뭐 이렇게 루프를 돌고 네 이렇게 루프를 돌고 옵션은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을 이 옵션을 통해서 나타내고요. 네. 그리고 여기 루프가 끝나도 역시 옵션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 레퍼런스는 뭐냐면은 시퀀스가 되게 복잡해질 때 그럴 때 얘를 레퍼런스에서 따로 별도로 만들어 놓는 역할하는 게 바로 레퍼런스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시퀀스 다이그램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테이트 다이그램은 뭐냐면 시스템의 어떤 동적인 요소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한 모델인데 주로 이제 리액티브 시스템 또는 이벤트 드리븐 시스템이라는 거를 만드는데 기술하는데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래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의 기본적인 예인데 우리가 물 있으면은 물은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아이스와 얼음과 물과 수증기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으면은 아이스에서 열을 가하면은 물이 되죠. 그리고 물에서 열을 가하면은 수증기가 되고요. 수증기를 다시 냉각을 시키면은 물이 되고 물을 냉각을 시키면 아이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물건이나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시스템의 상태를 정의해 놓은 다음에 상태가 아마 시스템이 실행되면서 변화하게 될 거예요. 변화하게 될 때 그 변화하는 내용을 기술하는 게 바로 스테이트 다이그램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스타트와 파이널 스테이트도 같이 기술하면 더 좋고요. 그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할게요. 이건 게스 스테이션 펌프인데 먼저 초기 단계는 이래요. 그 다음에 초기 단계에서 펌프를 온 한다는 건 그 스위치를 킨다는 거죠. 스위치를 키면은 펌프에 그 게스 스테이션 그 주유소 펌프죠. 스크린이 이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네 카드를 넣으면은 카드 밸리데이션 카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카드가 밸리데이션이 끝나면은 펌프가 드디어 네 실제 펌프가 이제 그 기름을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즐을 펌프를 들고 자동차에다가
노즐을 넣게 되면은 이제 펌핑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다음 펌핑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네 다음 단계 스톱 펌핑 단계에서 다시 그 주유소 그 노즐을 다시 그 뭐죠 스테이션에 다시 올려넣게 되면은 네 리시트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펌핑 단계에서 바로 이렇게 그 스탑 펌핑을 안 하고 중간에도 역시 이렇게 다음 단계로 지나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아무 액션이 없이 몇 초가 지나가게 되면은 워닝을 띄우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시스템이 있으면 시스템의 단계를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그 정의하는 단계를 쭉 그 단계 정의하는 스테이지 간에 이제 스테이지가 변환하는 어떤 입력 값들을 쭉 정의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스테이트 다이그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주로 이제 서버와 같은 항상 돌아가고 있고 실행이 되고 있고 하지만은 어떤 주어진 입력 값에 의해서 다른 아웃풋을 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에 스테이트 다이그램을 많이 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역시 스테이트 다이그램도 역시 코딩을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이제 while문에서 if문, 스위치문 같은 걸 써가지고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테이트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면 이니셜부터 파이널까지 해서 이런 스테이트를 쭉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이렇게 스테이트를 쭉 정의해 놓고 그 다음에 정의한 상태에서 입력 값이 있으면 있을 때와 없을 때와 봐서 if라고 하는 스테이트를 변하고 어떤 액션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스테이트 다이그램은 역시 정의하면은 바로 코드로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계속 무한 루프가 도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이트 다이그램은 서버 같은 그런 시스템에 그런 그 시스템을 구현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액티버티 다이그램은 그냥 플로우 차트 같은 거예요. 플로우 차트 같은 걸로 어떤 시작 지점부터 해서 어떤 액션을 쭉 순서적으로 나열한 게 액티버티 다이그램이고요. 그러니까 이쪽 알고리즘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고리즘도 스텝 1, 2, 3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텝 단계별로 이렇게 나타내고요. 만약에 그 if else 같은 조건문이 있으면 이렇게 마른 목골로 이렇게 조건을 체크해서 하는 부분을 넣고요. 여기도 이렇게 조건을 넣는 거죠. 이게 조건을 체크하는 거고 yes, no에 따라서 해당하는 어떤 문장을 실행할지를 쭉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액티버티 다이그램이고요. 주로 요거는 알고리즘을 나타낼 때 어떤 시스템의 기본적인 어떤 기능이 있으면 기능의 알고리즘을 나타낼 때 쓰는 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사실 요렇게 만들면은 이걸 가지고 시퀀스 다이그램을 만드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액티버티 다이그램은 항상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시작 지점은 이렇게 찬 원으로 돼 있고 끝 지점은 이제 더블 서클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다른 예인데 온라인 경매활동 다이그램이라는 거고 요거는 어떤 그 컴퓨팅 사고라는 책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이제 저자가 내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네, 이렇게 로그인하고 스테이트를 정의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활동 다이그램이죠. 어쨌든 정의하면 그 기능들을 쭉 if else 분은 요건 마름모가 되고요. 이렇게 쭉 진행을 하도록 순서를 어떤 알고리즘이 실행되는 어떤 로직이라든지 이런 걸 나타낼 때 쓰는 게 액티버티 다이그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알고리즘을 표현할 때 주로 많이 쓸 수 있을 테고요. 아까 얘기했던 스테이트 다이그램은 서버 같은 시스템을 구성할 때 표현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다른 객체에서 어떤 기능을 유즈 케이스를 통해서 뭔가 기능을 구현할 때 쓰는 건 시퀀스 다이그램이고 시퀀스 다이그램에서 또 클래스 다이그램을 만들 때 좀 부족한 부분들 서로 상호 보완해 가면서 어떤 클래스를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 완성이 됐다, 다이어그램상으로 그림상으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럼 시스템은 코딩을 바로 시작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네, 코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객체 제한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requirement에서부터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이래요. requirement를 만들게 되면은 우선 명사, 동사, 왜 이제 형용사와 부사를 이제 먼저 찾아내서 보통 명사가 객체나 멤버 변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동사가 이제 메소드가 될 수 있을 테고, 뭐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경우도 역시 멤버 변수, 이거는 클래스가 되지는 않고요. 근데 요렇게 해서 그 먼저 클래스 다이그램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유즈 케이스를 통해서 그걸 계속 보완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객체에 대한 설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래요. 어떤 시나리오가 A 샌드 B2C라고 하면은 A, B, C는 객체가 될 테고요. 근데 이제 객체로 하는 만들다 보면은 A, B, C를 모두 다 객체로 하는 것보다는 A와 C는 객체지만은 B는 멤버 변수로 하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만들다 보면 그렇게 수정을 해가면서 이제 그 객체를 먼저 정의하고 객체와 메소드를 정의하고 센 그 동사는 바로 메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먼저 할 일은 우선 리퀘어먼트도 문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객체를 먼저 만들고 객체와 이제 메소드 객체와 메소드를 어, 먼저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객체와 메소드를 만들게 되면은 그거를 유즈 케이스를 통해서 시퀀스 다이그램을 만들게 되고요. 시퀀스 다이그램을 만들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시퀀스 다이그램을 만들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다시 클래스 다이그램을 보완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뭐 단계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UML을 만드는 단계는 첫 번째 from 해서 네 extract verb known 그다음에 뭐 이런 거를 형용사가 잠깐 뭐였죠? 형용사가 네 이런 거를 먼저 만들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네, 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클래스를 만듭니다. 예, 그래서 만들고 다음에 네 번째는 from use case 예, 만든 거에서부터 use case에서부터 build sequence 네, using is defined in step 3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while building sequence diagram if you feel missing method or missing classes add them to the existing 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if you have changed class then change modify
그리고 repeat step 5 until you feel your diagram is okay. 네, 뭐 이런 단계로 쭉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UML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네, how to make UML diagram. 그래서 먼저 요구사항 명세서가 있으면은 먼저 거기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등을 이제 쭉 만들고요. 그 다음에 명사는 주로 이렇게 될 테고, 뭐 동사는 메소드가 될 테고 해서 이렇게 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먼저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유즈 케이스에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 클래스를 이용해야겠죠. 이용해서 만드는데, 만들다 보면은 메소드가 좀 추가돼야 된다든지, 클래스가 새로 추가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클래스가 두 개가 합쳐질 필요가 있다든지, 이러면 거기 따라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바꾸고요. 변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네, 거기 맞춰가지고 다시 클래스 다이어그램 변화했을 때 시퀀스 다이어그램 변경을 시키고요. 그럼 시퀀스 다이어그램 변경이 되면은 다시 클래스 다이어그램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보완을 해가면서 최종적으로 네, UML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once you have done UML diagram, then start coding. 오케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건 뭐냐면은 네, 코딩해도 되죠. 왜냐면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코딩을 바로 시작하면 이미 설계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클래스들을 만들고요. 거기에 이제 내부에 들어가는 로직들은 시퀀스 다이어그램 참고해서 만들면 되고요. 아마도 그 효율적인 면, 코딩 속도 면에서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객체지향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네, 패턴과 그다음 객체지향 설계 원칙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우선은 이번 유튜브 동영상은 여기까지만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